2700에서 800 정도, 이 정도 와주면 그게 연간 고점 아닐까 봤던 건데 이미 뭐 3200 갔었으니까. 근데 기간적으로 본다면 1분기 이후를 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오늘 주제는 2020 주식 투자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10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의 윤조입니다. 질문 내용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과연 이거에 대해 답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작가 TV 질문 퀄이 좀 괜찮나요? 예, 좋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시작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작가분이 보내신 줄 알고. 김도윤 작가. 예, 김도윤 작가라는 분이 참 성실하다고 했더니 직접 저한테 보내신 거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일단 질문이 너무 많아서 놀랐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한데요. 오늘 잘 해야 되는데. 예. 오늘 너무 좋은 답변 기대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이야기로 이제 증시 전망에 대해서 2021년 한국 코스피랑 코스닥 증시 전망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떻고 그리고 향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이제 2021년을 바라볼 때 좋아질 거는 봤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1400까지 빠졌다 올라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20년을 바라보는 그 작성 시점에는 그래 내년에 한 2750에서 2800 가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전망을 다 내놨었죠. 왜 그렇게 내놨냐면 2017년이 주식의 고점이 나왔던 해인데 그때 우리나라 순이익이 한 142조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 올해 잘 나와도 정말 잘 나왔을 때 한 130조, 120조 이 정도 봤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은 좋아졌지만 결국 주가가 슈팅이 나와도 한 2,700, 800 아닐까 봤었는데 이미 12월 달에 2,800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깊어졌죠. 왜냐하면 저 리서치 베이스를 보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수급 논리보다는 기본적으로 기업 이익의 함수다, 주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반성하는 차원에서, 연초돼서 나왔더니 바로 또 3,100, 얼마까지 3,260까지 갔었죠. 근데 이제는 4,000 얘기가 굉장히 자유롭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잣대로만 볼 수 없다. 새롭게 봐야 된다. 그런 시각도 있고, 근데 저희들은 이제 시장을 여러 사이클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래도 주가가 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좀 조심스러운 말을 하는 편이고 또 주가가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주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때도 있는 거고 분명한 건 주식은 주기를 갖는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시장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전체 지수 전망은 우리가 잘 맞춘 적도 없지만 이번에도 많이 빗나갔고요. 근데 굉장히 변동성이 극심하겠구나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편하게 이제 내려가는 게 편하면 주식 줄이면 되는 거고 올라가면 보통 추세라고 그러잖아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 시장은 오히려 그냥 어쩌면 우리가 다 순응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 4천까지 가는 어떤 분들은 추세장이다. 거침없을 거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은 아무리 수급의 힘만 갖고서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고 계속해서 이게 좀 펀더멘탈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거와 충돌하는 기간 동안에 변동성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변동성 장세를 대처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적절한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변동성을 활용해서 주식을 좀 싸게 편입하고 계속 포트폴리오를 좀 좋은 기업 중심으로 가져가는 전략? 이런 게 대안이 될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시장이 길게 본다면 4, 5년 뒤까지 보고 난 부동산 하듯이 주식을 할 거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참 항상 옛날 피터 린치가 했던 말인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방송 가서도 그 말을 했었는데 어떤 하락이 왔을 때 과연 견딜 수 있는가? 견딜 수 있으려면 뭐가 돼야겠죠. 내 포트폴리오라던가 내 여러 가지 자산이 주식에 너무 빚이 많아 투자하는 건 이런 견딜 수가 없겠죠. 중간의 변동성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장기적인 비전이 있거나 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다는 거. 그것만 잊지 않고 접근하신다면 이미 시작된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끄는 장세가 저도 한국 증시의 구조적 변화를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은 코스피 3,000을 좀 예측하셨나요, 혹시? 못했죠. 못하셨나요? 못했다면 거기에는 어떤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예측 못한 걸까요? 이거 굉장히 질문이 처음부터 좀 아프게 들어오시는데 뭐 때문에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몇 가지가 있었을 텐데 첫째는
뭐 개인들이 사봤자 이런 오만한 생각이 있었겠죠. 아. 뭐 개인들이 뭐 사다 말겠지. 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한국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제조업의 구조적 경쟁력, 예를 들어서 지수를 끌고 올라온 것은 결국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우리의 오래된 기업들의 경쟁력이거든요. 글로벌 제조업 내에서 우리가 가진 어떤 우위, 이런 거를 좀 더 평가를 더 해줬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면들에서 놓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 순간에도 항상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주시장이 많은 경험이 다는 아니죠. 네. 하지만 느꼈던 거는, 모든 자산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부동산이든 뭐든, 안전할 때가 언제냐 보면, 네. 리스크가 굉장히 커 보일 때가 오히려 안전하거든요. 역설적으로. 뭔가 큰 위기가 생긴 것 같고, 뭔가 큰일 날 것 같았을 때. 그럴 때가 안전합니다. 또 그게 싸져 있을 때죠. 제일 위험할 때가 뭐냐면, 뭔가 우리가 공감대를 얻고 모두 다 좋게 볼 때가 좀 위험해요. 그거는 뭐 정확히 어디까지가 극단이고 어디까지 극단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워드 막스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근데 그 시계추의 극단에서 굉장히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하워드 막스 말도 제일 기억에 남고 제가 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적어왔어요. The Most Important Thing이라는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인데, 더 많이 바라는 욕망, 좋은 기회를 놓치는 데 대한 두려움, 다른 상황과 비교하는 경향,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요소들로 인해 실수가 발생하고, 그런 실수는 아주 자주 널리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지금은 좀 고민을 할 지점이 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일이 어떤 기업을 보고서 기업이 악의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어느 정도 돈을 버는 걸 계속 추적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기업의 체력에 의해서 주가가 좀 높은 수준에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흥분하지는 말으셨으면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향후 좀 이제 2021년 증시 전망은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측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들은 뭐 기간적으로 본다면 작년 연말에도 원래는 올 연초에 1분기 중에 한 2,780 정도가 2,700, 800 정도, 요 정도 와주면 그게 연간 고점 아닐까 봤던 건데, 이미 뭐 3,200 갔었으니까. 근데 기간적으로 본다면 1분기 이후를 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주식잘 되게들 복잡하게들 생각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변수의 기대값을 갖고서 시장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는 기업 이익이라는 기대값을 보는 거고, 금리라는 기대값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라는 거 EPS를 결정질 거고, 금리라는 거는 거의 그러니까 그 할인율을 결정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고 결정을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기억에 남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는 이익이 좋아져서 됐던 시장이 언제였냐면, 2004년에서 7년 시장이 굉장히 기업이익이 한번 점핑을 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뭐 현대중공업, 동양제철학직 OCI입니다. 소디프 신소재, 뭐 이런 것들이 미래에셋의 펀드 열풍이 불면서 예를 들어서 현대미포가 5,000원에서 50만 원 갔으니까요. 맞아요. 그렇죠. 10배 갔으니까 이 정도 가는 장세가 있었죠. 그리고 2009년, 10년에 요즘처럼 화학과 정리라든가 자동차가 움직였었죠. 그때는 수급이 뭐였냐면, 그때는 랩 열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랩 열풍이 불면서 지금 많은 어떤 랩 기반의 운용사가 생겼었죠. 그때 많은 히트 운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2017년, 18년이에요. 왜냐하면 과거는 사실 똑같진 않아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거든요. 작가님이가 잘 아시겠지만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잖아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다만 운율이 좀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익이 좋아져서 두 번 올라가고, 또 세 번째가 언제였냐면 2017년에서 18년입니다. 그때 반도체가 좋아졌어요. 맞아요. 엄청 좋아져서 올라와서 우리가 잘 기억을 되돌려보면 17년 말에 18년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익은 좋아졌는데 생각보다 못 올라가서 17년이 PER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내년 되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내년을 바라볼 때 굉장히 기업 이익 전망치를 좋게 봤었죠. 실적 나올 때마다 실망을 시켰어요. 18, 19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항상 주가라는 거는 딱 이 시점에 우리가 주가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주가라는 건 항상 아까 두 가지 크게 본다면, 기업 실적의 기대값을 갖다가 미래 걸 땡겨서 쓰는 건데, 지금 올해를 놓고 보면 거의 영업이익이 48% 들게 돼 있거든요. 그럼 시장은 항상 그 기대보다 잘 나올 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장 그렇게 잘 나올까 생각해 보면 그건 자신이 없다는 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그 변수가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금리예요.
우리가 이제 금리를 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제일 유행하는 말이 요새 며칠 새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원래 작년 하반기만 해도 전혀 말이 안 나오던 거였고 제가 무슨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걸 좀 썼더니 뭐 이거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얘기도 했었는데 여튼 중요한 거는 왜 그게 중요하냐. 우리가 누구나 알다시피 돈값이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니까 우리가 뭔 자산을 산다. 굉장히 쉽게들 얘기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새 제일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 같은 기대가 생기니까 네. 현금은 휴지가 싸지니까 내가 뭐든 사야 돼. 이게 왜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거냐면 워낙 갑자기 금리가 움직이면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돈값이 변하는 순간 자산의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움직였을 때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네. 그렇지 않아요? 금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좋은 금리 인상이 있을 거고 경기가 좋아져서 막 우리가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해서 지금 100만 원이 나중 100만 원보다 가치가 있으니까 금리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왜냐 지금 사업해도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요즘 보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나쁜 금리 상승이 뭐냐면 그냥 채권 공급이 증가해가지고 금리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 공급 증가 별거 아닙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그럼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금리 상승이 시작되면 되게 안 좋은 금리 상승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코로나19라는 게 우리에게 뭘 가져온 거냐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일단 정부가 이것을 더 붕괴되지 않게 막아야 되니까 국채를 발행하자. 뭐 이론적으로는 뭐 MNT부터 온갖 이론이 나와요. 여기서 뭐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국채가 발행되다 보니까 나쁜 금리 상승 확률이 높은 거고 또 하나는 주변을 보니까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 한 번 더 지금 집행했잖아요. 좀 이제 우리만 보실 게 아니라 많이 금리도 연동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금리가 왜 이거에서 계속되면 우리가 지금 모든 거를 인플레가 날 거고 네. 자산이 좋아지는데 금리는 안 오르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 금리는 아니고 그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자산을 하면 돈을 번다 이거 쉽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단순하고 위험한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도 자꾸 근데 저도 작년 연말에 좀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을 때 책을 우연히 꽂힌 책을 보다 보니까 레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본주의를 망가뜨린 방법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된다. 왜 그럴까요? 인플레이션이 나면 부자들은 더 돈을 많이 벌죠.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일단 물가가 오르니까 우리가 생활고가 힘든데다가 더 큰 문제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서 파산하는 거예요. 항상 양극화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게 인플레가 났을 때 버틸 수 있는 금리가 움직여서 버틸 수 있냐가 오르면 더 중요한 것 같고 여하튼 아까 이제 말이 좀 많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그냥 연준이 돈을 많이 풀고 통화 정책으로 풀어도 풀면은 그냥 연준 계정으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돈이 인플레가 나려면 내가 물건을 여기다 팔고 돈 붙여서 또 물건을 팔고 또 붙여서 저기다 팔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마진이 붙으니까 인플레가 나는 거예요, 일종의.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돈을 찍어도 다시 연준에 넣어놓고서 망하지 않게만 놔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재정정책을 하면 아까 국채가 발행되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직접 다 나눠주니까 뭐라도 쓰는 거죠. 그쵸. 심지어 그 돈 갖고 주식을 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한계 상황인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왜 이걸 두려워하냐면 저희 리서치 베이스의 사람들은 왜 저런 걸 얘기할까 할지 모르지만 경험이 여러 번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업이익이 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이익이 너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당장 1월 20일인가요? 바이든이 취임식 끝나고 나면서부터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올 때 4분기 실적부터 잘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확률이 높나요, 지금? 높죠. 컨센서가 너무 높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예를 들까요? 뭐 기업들 말하면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섹터만. 예를 들어서 뭐 이따 뭐 할 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근데 예를 들어서 원화가 강했잖아요. 그럼 수출자들 실적은 당연히 안 좋죠. 뭐 이런 걸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뭔가 많이 떨어내야 될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지만 금리의 방향이 좀 움직일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딱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연준의 의사록, FOMC 의사록이 12월께 딱 나왔는데 라파엘 보스틱이라고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있는데 갑자기 의사록에 딱 한 단어가 들어갔어요.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테이퍼링이 뭐냐면 금리 못 올리죠, 연준에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근데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돈을 갖다가 채권을 사주는 어떤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규모를 좀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테이퍼링이에요. 우리가 기업이 먼 문제가 아니라 2013년에도 우리가 버냉키가 테이퍼링 5월 달에 딱 언급하고 나서
굉장히 시장이 뭐 출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걔들이 할 리 없이 이렇게 했겠어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뭘 제일 두려워하는 거냐면 금리가 한번 움직이면 이게 역으로 막 돌아요. 그러니까 저 뒤로 말씀드린 저희들 하우스의 목적은 그냥 좋은 기업을 사자지만 또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편한 건 뭐냐면 장이 올라왔을 때는 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장이 빠져 있을 때 매크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좋은 기업이 싼 기업이 널려 있으니까 그냥 사놓고 난 죽는다는 마음으로 사놓으면 언젠가 많이 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어느 정도 밸류 가치 이상으로 올라와 있을 때는 이러한 어떤 매크로의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왜? 순간적으로 굉장히 발작적 상황이 오니까. 근데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 올해 작년에 미국채 10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 뭐 1% 쉽게 넘어가겠어요. 근데 하더니 저 1% 넘어가지고 1.12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 금리가 뭔 의미가 있어? 그거는 미국채 10년이죠. 못 사는 나라 금리는 더 뛰었겠죠. 그러니까 신용도 낮은 사람은 더 금리 올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사채업자들은 금리 엄청 높겠죠. 그렇죠. 똑같아 글로벌하게. 모든 거는 다 차별화되어 있는 건데 그 기준이 되는 금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 금리가 지금 미국채 10년인데 스물스물 올라와요. 어제 약간 다시 좀 안정되니까 주가가 좀 미국이 반등한 거예요. 미국채가 움직이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뭐 이런 거 재미없겠지만 다들 지금 올해 달러 약할 거라고 해요. 맞아요. 약할 거라고. 달러가 약하니까 그냥 이머징 국가가 좋아질 거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뭐 이건 항상 주식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올해 어떤 이러이러할 것이다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면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게 일어났을 때가 제일 뭔가 파괴력이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시장을 받치고 있는 가장 밑에 깔린 거는 저금리가 지속될 건데 자산 가격 인플레이 일어나니까 내가 동참해야 돼가 있고 구조적 저금리가 안 바뀔 거라는 게 있고 또 달러가 약하니까 달러 팔아가지고 다른 나라 자산을 살 거야 이게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금리 차를 볼 때 미중 금리 위아래가 가겠던 것도 별거 없어요. 중국이 올해는 좋았잖아요. 가장 빨리 회복했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좋았던 거는 빨리 회복했으니까. 그래서 원화가 강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사실은 미국과 그 G20 성장률 차를 보면 거의 그 미국이 한 10점이 나오고요. 2분기에. 그리고 G20가 7.9란 말이에요. 2분기부터 달러가 그렇게 약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리서치 베이스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개초된 데이터를 보고서 접근하는 순간 뭔가 우리가 이 장이 좋다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 빼고 개인들이 주식을 계속 살 거다 빼고 나서 보면 안 좋다기보다 좋다고 할 만한 근거들이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게 주가가 쌀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밸류에이션이. 근데 다들 뭐가 비싼 거냐면 우리가 이제 저희가 같이 동료한 동료들이 TP를 낼 때 요즘 고민들을 많이 해요. 방식을 많이 바꿔야 돼요. 기존 방식으로 하면 도저히 현 주가가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SOTP 방식을 쓰는 사람도 있고 PSR 쓰는 사람도 있고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길 때 고민하는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올해 시장이 한마디로 왜 변동성 시장이냐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위가 무거워 보이는데 다른 변화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개인들이죠. 아니, 김작가 TV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이고, 아까 염불리, 우리 염차장도 저와 같이 일위원을 같이 했었는데, 개인들 투자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준다면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위로해주면 좋아하고.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개인들의 힘, 이게 평가절하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돈이 굉장히 많이 개인이 주식시장을 좀 예탁금이 늘기 좀 이상했던 때가 언제냐면 예금이 2% 깨지면서부터 했어요. 사실 2019년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분기인가 2%가 깨지면서부터 고객 예탁금이 구조적으로 척척척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전체 자산이 100이 있으면 75가 실물 자산이에요. 거기 부동산이 가장 크겠죠. 나머지 25가 금융 자산인데 그 중에 한 6.8% 정도가 또 거기다 우리나라 전월세 보증금이에요. 그럼 한국은 굉장히 실물 쪽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GDP가 2.5배란 말입니다. 부동산이. 주식은 이제 100% 넘어갔으니까 한 배 좀 넘었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정말 자금이 올 거냐에 대한 고민 전 모르겠어요. 만약 와서 정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면 시장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 힘은 올려가려는 힘이 될 거예요. 이거와 아까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과 기업이 두 기대감은 별로니까 이게 충돌하겠죠, 계속. 그러니까 좋게 그런 걸 두려워해서는 팔 거고 또 나는 몰라 주식 한 5년 뒤 10년 뒤에 팔 거야.
근데 사는 사람들이 충돌하는 과정이니까 저는 뭐 저할 때 제가 솔직한 제 말 말씀드린다면 주가는 장기적으로 결국 기업 이익과 결국 그런 할인율의 변수라고 보기 때문에 수급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옳다고 보고 있지만 워낙 이게 드세기 때문에 위로 슈팅은 좀 나올 수 있겠죠. 뭐 그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모르는 방법론으로 본다면 뭐 주가 차트 보고서 고점 넘어서 들어간다 이런 방법은 많은 경우에 실패를 많이 느꼈어요. 항상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야, 이거부터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라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하도 요새 유튜브에서 다른 유튜브도 좀 봤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유튜브도 많다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이런 데 와서 좀 제가 댓글 같은 거 원래 이제 안 보려고 하는데 욕 먹더라도 얘기하는 게 그렇게 쉬우면 뭐 이런 생각들이죠. 특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을 그냥 사서 놔두면 언젠가 많이 오른다. 근데 시총 1위 종목이 그래 삼성전자가 맨날 1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산업의 변화라는 게 한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떤 산업의 재편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냥 그런 것, 뭐 별거 아니에요. 옛날에 재벌 집단 10위까지 놓고 보면 많이 순위 바뀌잖아요. 바뀌었죠. 갑자기 시총 바뀌었죠? 10위에 카카오가 들어오고 그렇죠. 네이버가 들어오고 그게 만약 내가 10년을 두고 있다. 10년 전에 한전 사놨으면 어떡할 20년 전 가격이랑 지금 비슷하던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하나가 좀 오류들이 있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엄청난 트레이더로서의 성공담들을 많이 꿈꾸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주위에 트레이딩으로 성공한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또 뭐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제가 이거는 제 주위에 하도 요새 주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다 장기 투자한다고 하다가 그러면 중독자처럼 매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축구를 배운다 그래서 다 같이 손흥민 되진 않잖아요. 안 되죠. 뭐 옆이나 노력도 있겠지만 좀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육체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트레이더라는 거 뭐냐면 어떤 사람은 아주 단순한 방법.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행했던 돈을 많이 번 방법 중에 하나가 상한가 따라잡기였어요. 뭐 그런 방법이 틀린 건 아니죠. 재료 매매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건 트레이더예요. 트레이더 영역. 근데 우리가 대다수가 그걸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상에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축적해서 주가가 좀 위험성이 적을 때,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 주식을 사서 그때마다 들고 가는 방법이 제일 좋았다는 건데 이미 이제 이점에서 늦었죠. 그렇죠. 늦었죠.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뭐래도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작년 4, 5월에는 굉장히 편했어요. 좋다고 말하면 됐었으니까. 그렇죠. 그때 이미 위험했으니까. 저희는 그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었고 좋다고. 근데 그때 2200 얘기했다가 미쳤냐는 소리 들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높아 보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4000이 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는 1500 깨지니까 다 1100 간다고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이제는 다 또 4, 5천 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 말한 막스가 치계주처럼 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극단에서 적으로 안 좋았을 때 잘 샀다면 극단의 뜻은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또 현금을 잘 확보해두면 또 기회가 할 때 또 하면 되는데 항상 이 어중간한 때 죽으라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한번 타이밍을 잘못하면 좀 힘들어지고 이건 너무 일상적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하여튼 지금 이 타이밍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지점인 거고 앞으로 방향 중에 이제 큰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번 주에 저희 담당 투자 전략팀장이 뭐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또 후행적으로 설명하는 거 붙여가지고 한 3,400원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적어내요. 근데 뭐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이 올라왔으니까 리서치는 쫓아가서 하는 경향도 TP 같은 게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제 사적인 자리 아닙니까? 사적인 자리로 제가 물어본다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다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산을 레버리지까지 일으켜서 여기서 모험을 한다? 설령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 마지막에 질문이 있어 서 가져왔었는데 뭔가요? 이게 뭐냐면 드래켄 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소로스 퀀텀 펀드 물러나서 그 다음에 맡아서 운영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스탠리 드래켄 밀러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소로스한테 뭘 배웠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소로스다 공통적인 게 다 특징이에요. 소로스는 내가 선택한 게 옳고 그러면 그걸 가르쳐 준 거, 옳은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거 인과관계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되면 이게 되고 그런 거 궁금하시지만 그건 의미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달라지니까. 누굴 주시라는 게 이게 원인이 이거다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없죠. 근데
옳은 선택을 했다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냐가 중요하고 그런 선택을 했을 때는 얼마나 적은 돈을 잃을 수 있는가를 계속 비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하면 많이 벌 수 있는데 네. 잘못 틀렸을 때는 얼마나 적게 잃을 수 있냐. 뭐 이게 되게 뻔한 얘기 같지만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폭발적인 수익을 얻는 게임이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실수를 피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작년에 이런 견해들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죠. 대표적인 사례가 데이빗 포트노이라고 굉장히 아마 우리나라에도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김작가 TV 같은 분들도 네. 계시고 많은 그 유튜버들이 개인 투자들의 어떤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를 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포트노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사람인데 그게 이제 다 멈춰지니까 투자쇼를 하는데 뭐 몇십만씩 접수가 그래 거기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그 히트쳤던 게 기사에 나와서 기사에서 봤어요 저도. 네. 뭐였냐면 그때 워렌 버핏이 뭐 여러 가지 항공주 이거 다 던져버릴 때 매각할 때. 뭐 나는 산다. 어. 그러면서 뭐 근데 그 사람이 맞았어요. 올라갔어요. 버트노이가. 근데 버트노이가 이제 되게 유명한 말을 그 다음에 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주식이 뭐냐 했더니 스탁 only go up이라고 그랬어요. 주식은 오르는 거다. 1원칙.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그것에 대한 의구심일 때 다시 원칙 1을 봐라. 우리나라도 요즘 비슷하잖아요. 밀리면 무조건 사야 된다. 그게 바로 데이비드 포트 이게 왜 나왔는지 배경이 재밌는 건데 워렌 버핏이 원칙이 뭐죠? 워렌 버핏이 항상 말. 아까 스노볼 책 국제했던데. 워렌 버핏 돈을 잃지 마라. 맞습니다. 네, 그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잃지 마라. 네, 두 번째는 돈을 잃지 마라. 세 번째 원칙이 일을 잃지 말아라입니다. 최근에 보면 주가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주가는 결국 내가 항상 주주가 되고 싶죠. 네. 참 저도 뭐 많은 분들 투자자분들 보고 부동산이 왜 주식보다 유리했을까 딱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그래도 인간을 제어해주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네. 주식은 참 이게 너무 정보도 많고 주식이 훨씬 어렵다면서요?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뭐 여기서 뭐 지수에 아까 이제 저한테 질문을 지수를 얼마로 보십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컨콜이나 기관적 저희 클라이언트 상대할 때도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을 리스크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아닌가를 많이 전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아까 잘못됐을 때 일을 크기가 커진다면 조심스럽다는 거죠. 며칠 전에 이제 재밌는 사례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한 9만 6천 원 날인데 삼성전자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런 반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번에 삼성전자 오히려 좀 안 좋다고 했때 사놓고 있었다면 지금 어떤 행동을 했었을까 한번 반문해 보시는 거죠. 저 삼성전자 주주인데 그때 좀 오르기를 그냥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막 공격적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네. 고민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이제 뭐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죠. 뭐 주식이라는 건 항상 그때 이유가 생겨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이번에 더 강했던 이유는 저희 우리나라 지수가 더 강했던 거. 전 세계에서 작년에 나스닥 빼고 그 다음에 한국이었으니까요. 맞아요. 네, 너무 틀렸어요. 왜 이렇게 셌을까? 물론 개인들이 수급을 굉장히 밸런스를 맞아줬다는 게 첫 번째 있었고 네. 또 그때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네. 첫 번째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대한 기대가 좀 생기는 게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재밌었던 건 뭐냐면 자꾸 정정사고 같은 게 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그 대만에. 네, 대만에. 두 번째 뭐였냐면 그 와중인데 뭔가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비해서 이후에 굉장히 가팔라지는데 바이든이 되니까 뭐 친환경적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전기차 기대가 막 생겼어요. 그렇죠.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래 반도체 수요가 더 늘 거다. 장기 전망이 좋아진 거가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펀더멘탈한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애플도 뭐 그런 모멘텀이 있었는데 정작 또 재밌는 거는 그건 더 중요한 순간에 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별 상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의 기업들이 MSCI 지수에 좀 빠지는 상황이 나왔고 그걸 메우려면 이머징에 한국이 있는 게 되게 불만스러웠는데 선진국에 못 가니까 우리는. 근데 이머징에 있다 보니까 중국 팔아서 대체할 만한 나라 기업 대표 기업들이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그런 날만 되면 또 한 번씩 외국인들이 사주고 그랬던 거예요. 11월에 샀던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좋은 것들이 많이 모아져서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일들이 계속 많이 생겨서 그러니까 주가가 더 가파르게 올랐던 건데 그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최소한
우리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봐야죠. 삼성전자가 우리가 PER로 아니면 보통 많이들 밸류에이션 했던 방법이 PBR 갖고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방법으로 본다면 과거에 TSMC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왜 글로벌 이런 기업에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이렇게 싸? 맞아, 잘못된 거 아니야? 그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다 메워진다는 전제라면 한 3,500 갑니다. 지수가. 아, 그게 메워진다 생각하면. 다른 것도 가만히 있고 그런 한 주요 종목. 근데 뭐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석이라는 숫자라는 거는 이거 좀 해보는 거죠 저희가. 근데 이제 또 하나 좀 우리가 흥미로운 건 뭐냐면 결국 왜 우리가 쌌을까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야. 왜 더 쌀까? 네.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심플한 답이 첫 번째 있어요. 한국은 IT가 ROE가 낮아요. 글로벌 IT가 보다 ROE가 30%가 넘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11%밖에 안 돼요. 애플이 왜 이렇게 비싸냐들 많이 하시는데 애플은 70%예요. 애플은 뭐냐면 더 중요한 게 자사주를 사서 계속 소각해버려요. 그러니까 더 비싸야 되는데 좀 과하죠. 그게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런 게 있죠. 차군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지주사가 있는데 지주사가 시총만큼 더해져 있잖아요. PR을 하려면 그걸 시총을 갖다가 이걸 나눠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주사가 있는데 자회사들도 다 시총을 더해줘요. 더블 카운팅이라고 그래요. 그부터. 우리나라는 약간 좀 과소 밸류 할인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네.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이 좋아졌으니까 다 디스카운트 해소돼야 돼. 이것도 이렇게 그런 단순 논리도 적절치 않다. 근데 중요한 건 분명한 거는 이건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교롭게도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게 기회가 돼가지고 글로벌 어떤 제조업 체인 내에서 우리 산업이 갖고 있는 위치가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 그거를 잘 선별해서 내가 장기 투자자가 된다면 그런 기업들이 뭐 올라갔을 때는 할 수 없고 한 번으로 또 한번 쭉 하면서 빠진다니까요. 그럴 때 한 번씩 사야 되는 거. 뭐 머리 찾을 게 없이 저희들도 똑같이 다들 막 LG화학 욕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LG화학도 그때 분할로 해서 한번 팍 빠졌을 때가 기회 아니었겠어요? 네. 지금 엄청 올라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점들을 잘 활용하는 네. 그런 투자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아까 말했던 드래켄 소로스가 드래켄밀러 때 배웠던 게 선택에 내가 맞고 그런 보다 옳은 선택을 했으면 마진이 커야 되고 나쁜 선택을 했을 때는 손실이 적어야 되는 거죠. 그걸 항상 비교해 보셔야 된다는 게 제가 어쩌면 이런 유튜브 채널 가끔 개인 분들이 많이 보는 채널 오면 꼭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수급과 기업 이익이 있는데 기업 이익은 어쨌든 전망치에 좀 부정적이신 거잖아요. 아니 좋은데 네. 우리가 기대값을 본다는 그러니까 기대값보다는 더 잘 나와야 되는데 네. 잘 나오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그거랑 개인의 수급이 우리 예상보다 또 더 올라간다면 또 증시가 오를 수도 있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수급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네. 많이 차트를 보면서 그래, 수급이 모든 것을 압도할 거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진 않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기업의 방향과 결국 돈값의 변화 이걸 계속 추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